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98페이지죠. 분양주택 정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임대주택 정책을 배우신 거고요. 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공공주택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거고요. 공공주택은 법령에 기초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임대료 규제의 단기, 장기, 임대료 보조에 있을 때 수요자 보조와 공급자 보조에 대한 내용 정도를 구별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론을 잘 정리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맞다 틀리다의 여부를 갖다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양주택 정책에서는요, 어쨌든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요게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대료 규제랑 마찬가지로 최고 가격제 일환이에요. 정부가 최고 가격을 설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 규제 가격이 시장에 이제 분양가가 있다고 그러면요. 이거보다 낮은 선에서 이렇게 통제했을 때 역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행해서 나타나는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을 때요.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시장에 만약에 분양가가 예서 평방미터당 뭐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평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의 이렇게 분양가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1,000만 원이야. 이런 많이 높은데 이해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50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라고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 30평형 분양받을 때 1억 5천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지죠. 분양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분양가가 싸지니까 당연히 수요는 늘어날 거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일단 주택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나 공급을 줄어들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공급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자, 여기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는데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또 뭐가 발생하냐면 분양권 전매 등에 따른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한 1,500 정도의 거래가 돼요. 그러면 30평형이면 4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하고요. 정부가 규제한 거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분양권 전매 등에 따른 투기적인 거래가 유발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택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되는 주택의 질도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비싼 택지비에다가 건축비까지도 해서 좋은 자재 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질이 하락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보다는 주로 외곽에 공급이 집중이 되죠. 왜냐하면 도심 지역은 택지 가격이 비싸니까 분양가가 싸졌으니까 그 가격으로는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초래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198페이지의 정책적인 효과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거는요. 이게 이제 원래는 한 3억 가지고 30평형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분양가가 통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1억 5천을 주고 30평을 사는 게 아니라 3억을 가지고 40평, 50평형을 구매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주택의 과소비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측면이고요. 거기에 분양가 규제에서는 요즘 또 법령에 의한 것도 내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에서 이제 명시한 대로 분양가를 통제하게 되는 게 그게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법에 의해서 이 분양가를 뭘 할 때,
규제를 할 때 대상이 되는 애들이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종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것만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는 공공택지 외에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2호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도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예외로 들어가서 여러 번 시험에 나온 게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예, 얘가 여러 번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분양가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내면은요, 이제는 그 밑에 나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 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도 이 제한에서 배제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도 제외가 되더라. 그래서 예외적인 조항은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긴 문장을 내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케이스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공택지뿐만이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거를 이제 같이 추가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분양가 규제에 대응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분양가 자율화예요. 자, 그러면 분양가를 자율화한다는 얘기는요. 분양가를 어디에 맡기겠다는 얘기냐면 이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200페이지에 명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전매 차익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분양가가 자율화가 되니까. 그래서 전매 차익을 줄여서 투기적인 거래 있죠. 투기적인 수요를 줄어들게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질이 좋아지겠죠. 왜? 분양가를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질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질이 좋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주택 공급을 늘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에서 나타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근데 왜 단점이 있냐면 일단은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소형보다는 중대형 위주로 공급할 거라고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가 해소될 때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또 분양가를 비싸게 받기 위해서요. 필요 이상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에 대한 성격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얘가 그 실전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선분양, 후분양도 물어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 밑에 용어에서 다시 구별을 해놨었죠. 예,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에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박스에 가게 되면 지문 3번에 나와 있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공동주택이면 틀림이 없지만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적용받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세대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350세대 그래서 틀리게 한번 지문 쓴 적이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 되는 것 정도만 인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선분양하고요. 후분양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구별을 하실 때요. 이 주택이 선분양 제도는요. 이거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우리가 허용해 준 거는요. 조금 아까 우리가 분양가를 통제했을 때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선분양 제도를 허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분양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요. 이 공급자들이 주택 건설 자금이 있죠. 이 주택 건설 자금과 건설 자금 부담에 따른 이자에 대한 거를 이거를 수요자에게, 그죠? 주택을 구매하는 이 구매자에게 이거를 떠넘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선분양을 하게 되면 물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니까 나중에 완성된 주택하고의 품질 문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 선분양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장점에 대한 거는 건설사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설사의 입장에서 한다는 얘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건설업자가 도산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은 입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이 입주 지연 등에 따른 문제 있죠. 예, 이거를 다 구매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품질 문제가 걸리죠. 왜냐하면 견본주택하고요. 완성된 주택하고의 품질 시비 문제 걸리죠. 모델하우스에서 본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게 선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선분양은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대적인 게 뭐냐면 후분양 제도죠. 근데 이 후분양 제도는요. 이거는 철저하게 수요자 위주의 제도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주택 건설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죠. 이거는 전부 다 공급자가 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시공사 부도에 따른 입주 지연 문제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품질 시비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설 자금을 공급자가 부담하니까 대형 건설사가 아닌 중소건설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도요.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거래해야 되니까 일시에 목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후분양 제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 부분인데 얘를 만약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주택개발금융이 있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소비금융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금융상의 지원이 뒤따라야 돼요. 제도적으로. 그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후분양 제도를 정착시키기는 조금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제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낫다는 얘기인데요. 시험에서는 요 제목만 바꿔서 냈어요. 제목만. 예. 그래서 선분양, 후분양에 대한 것을 외운다는 생각보다는요. 제도 자체를 놓고 조금은 이해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분양주택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했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조세 정책이라고 있죠. 이 조세 정책을 보시면요. 거기 그 조세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이제 교재상에서는 부세의 목적 이렇게 되는데 조세의 목적 이렇게. 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조세는 재정 수입의 확보라는 1차적인 목표 외에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이나 사회적 형평성의 증진과 같은 사회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요. 절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탈세라는 게 있고 조세 회피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탈세만 불법이에요. 조세 회피라는 것도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두고 자기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유도하는 게 조세 회피라고 보시면 되니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활용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절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세 회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탈세 있으면은 표현상에서 얘하고 얘까지 불법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법은 얘 하나만 불법이고요. 얘네들은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것 정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조세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이제 큰 본원적인 기능은 국가 경영을 위한 이제 재정 수입이 있죠. 이거를 확보를 한다는 게 이제 주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본원적 기능을 통해서 파생적 기능이 나타나죠. 재정 수입의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서 조세를 부과했는데 그게 소득 재분배라든가 또는 자원 배분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유도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도 이제 재정 수입을 확보해서 부과하는 건데 그게 소득 재분배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왜 재벌그룹에서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만약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조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대물림이 됐을 거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예, 계층 간에 봤을 때 위화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과됨으로써 거기서 환수된 돈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거. 이런 소득 재분배는 정부가 개입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자원 배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왜 고가의 수입품에게는 특소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수입을 해서 얻어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기업들은 자체 생산을 통해서 국내산을 자꾸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자원 배분을 유도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세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세 종류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예, 조세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나누면 국세 또는 기방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가 있고요. 보유 관련 조세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양도 관련 조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요게 이제 시험상에서 뭐가 언급이 됐었냐면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보유세 안에 가게 되면요. 예, 국세가 종합부동산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가 재산세. 그렇죠? 예, 그래서 재작년 시험에 이게 이제 가로놓기로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3년 전에는 종부세를 한번 또 출제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이게 보유세 정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예, 알아두시면은 예,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양도소득세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서 시험에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걸 다 외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보유세 정도는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조세 전가하고 이제 귀착이라는 문제가 주어지죠. 예, 이게 이제 조세와 전가의 귀착에 보시면요. 제일 먼저 전가와 귀착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입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다고 그래서 생산자가 모든 조세를 다 부담하지 않고요. 그 중에 일부는 소비자라든가 또는 그 중에 일부는 요소 공급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예,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배워가시는 경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그게 이제 세금의 귀착 문제다라고 그래서요. 그게 203페이지 맨 밑에 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이제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거를 예, 요거를 이제 조금 납득을 하시려고 그러면 앞에서 이제 경제에서 배웠던 내용이 조금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예, 여기 이제 시장의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10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정부가 만약에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생산자나 소비자나 다 이윤을 얻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 면적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이 면적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유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시장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줄인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시장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죠. 그러면 요 면적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공급자는 1,05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급자의 수입도 950원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요 면적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소비자 잉여의 감소와 더불어 생산자 잉여도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면적만큼의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하는데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건요. 주로 정부가 과세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여러분 시험에 한 2번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 명시를 해놨죠. 자,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보면요. 양가로 1번에 조세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는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니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요.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발생하는 게 경제적 순손실일 때 자유로운 거래, 즉 시장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걸 유발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총 잉여 중에 일부가 손실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하고요, 생산자 잉여를 합쳐서 사회적 총 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하는 게 주로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처음에 나왔던 문제가 소비자 잉여 감소한다, 생산자 잉여도 줄어든다. 그러나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게 되어 있어요. 줄어드는 양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실전에서는 2번 연속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인용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내거나 할 때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탄력성과 조세 귀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어지죠.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제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 탄력성과 조세 귀착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 균형 상태에서는 쌍방귀착인데요. 누가 더 많은 이제 세금을 부담하느냐의 여부는요. 거기 나와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 있어요. 그죠? 예.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여부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은 애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요. 그죠? 그래서 조세 귀착에 대한 부분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예,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 근데 요거는 예, 수요라든가 공급이 이게 탄력적일수록 예, 조세 부담이 작고요. 반대로 이 수요나 또는 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예, 조세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탄소비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작다는 의미에서 소 있죠. 예, 그 다음에 비고 크다는 의미에서 대. 그래서 탄소비대.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거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게 그림을 하나 그려요. 그림이 실전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이런 이제 기울기가 하나 있고요. 이런 기울기가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예. 그러면 역시 1,000원이고요. 예, 이렇게 균형량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우리가 기울기를 놓고 이렇게 따져보게 돼. 일반적인 기울기죠. 예. 얘가 급하고 얘가 만만하니까 수요는 탄력적,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가정할 때 공급자에게 100원만큼의 세금이 부과가 돼 있어요.
그럼 공급자는 이 세금을 거래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양이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해요. 그래서 세금 부과의 크기만큼 이동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요. 가격은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자가 부담하는,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1,020원을 받고 공급자는 100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공급자 수입은 920원이 돼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이만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공급자의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의 부담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이 재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대체재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에 부과됐다 그래서 공급자는 가격 인상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신에 수요자가 비탄력이면은 거꾸로 공급자는 대체재가 얘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가격을 올려도 그대로 받아들이겠지. 그래갖고 오히려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 부담이 크고요. 탄력적인 애가 세금 부담이 작아지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조세를 부과했을 때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귀착이라고 해요. 예, 일반귀착에 대한 거는 이렇게요.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부담하고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그 다음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그래서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들어갈 때는요. 앞에하고 뒤가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중간에 완전 탄력적이라고 들어가게 되면요. 앞에하고 뒤가 틀려져요. 이게.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됐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되면 전액 공급자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것만 가지고 납득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수직선일 때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예, 이 상태에서 자, 시장의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에요. 예, 이 상태가 됐을 때 정부가 여기 있는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양을 조정해야 되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이 양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면 가격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공급자가 100원 세금을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수요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로 완전 비탄력적에 대한 거, 양이 조정이 안 되니까. 양이 조정이 돼야지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쌍방귀착이 있고요. 일반귀착에 대한 그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면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 그죠? 예, 이게 보면 그래프 많잖아요. 다 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정의 그래프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탄소 비례,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일 때 앞에하고 뒤가 동일하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무난할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용어상에서 양도세 동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양도세를 중과세를 하게 되면요.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주택을 시장에 안 내놓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오히려 거래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양도세 동결 효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어상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양도세를 부과하게 됐을 때 양도세 동결 효과가 나타나면 시장의 주택 공급 등이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초래되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단일세의 경제적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어상에서는 양도소득세 동결 효과.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게 되면요. 오히려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토지 단일세라는 건요.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다 이런 얘기죠. 예, 헨리 조지는요.
현대 사회에서 그 생산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은 다 뭐로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다 지대에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대라는 게 일종의 초과이니까 정부는 모든 세를 철폐하고 토지세 하나만 부과해서 재정을 충당하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토지에만 조세를 부과하게 될 때는요. 자,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이 양을 줄어들게 할 수도 없고요. 가격에 이 세금을 반영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죠? 예,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도 가져오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 토지세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요, 그 시험상에서 인용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토지단위세.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조세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리하신 거고요. 다음 이제 시간에는 이제 투자론이죠. 그래서 투자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